저는 베트남 호텔 로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로비 시계는 아침 8시. 그런데 제 가족은 새벽 5시에 체크아웃을 했대요. 제가 믿었던 아들이 남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비행기 시간이 당겨져서 먼저 갔어요. 그런데요. 프런트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손님 항공권이 어젯밤에 취소되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걸요. 저는 올해 68 박명숙입니다. 남편은 아들이 10살 때 사고로 떠났고요. 저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등록금도 결혼 자금과 전세금도 제 손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아파트 사는데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시장 상가를 팔아 1억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 돈을 건넬 때 아들이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 살아.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저는 민준네 집 작은 방에 얹혀 살며 손녀를 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가족의 일손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베트남 여행 가요. 평생 처음 타는 비행기. 저는 그 말에 사람처럼 살아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제가 가족에게 철이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나는 배탈이 났는데 아들은 투어를 갔습니다. 엄마, 투어 취소하면 돈 날려요. 그리고 귀국날 아침 저를 호텔에 두고 새벽에 떠났습니다. 쪽지에는 먼저 갔다고 했지만 제 항공권은 취소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그럼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찾겠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대사관을 통해 신고했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첫째, 1억 2천 돌려줘. 둘째, 위자료. 셋째,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해외여행 중 버려진 68세 여성이 스스로를 지켜낸 기록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니라 나로 다시 살기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가족의 일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10살 때 사고로 떠났고요. 저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 아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그렇게 18년을 살았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민준이는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주말에는 시장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민준이는 남부럽지 않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는데 돈을 보태달라고요. 저는 시장 상가를 팔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을 건넬 때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 살아요. 그 말이 제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저는 민준네 집 작은 방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국 끓여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을 하면 저는 손녀를 깨워서 씻기고 밥을 먹여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 가면 저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 먹이고 시간 맞춰 학원에 보내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치면 밤 9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처음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이 좀 해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아이 간식 좀 줄이세요. 애가 단 걸 너무 많이 먹잖아요. 어머니 방에서 냄새 나요. 제가 미안하다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지혜가 요즘 힘들어서 예민해요. 좀만 이해해요. 그때 저는 이해라는 이름으로 제 마음을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라서 참고 사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베트남 여행 가요. 설 연휴예요. 평생 처음 타는 비행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나도 사람처럼 살아보는구나. 애들이 내가 고생한 걸 알아주는구나. 다낭 공항에 내렸을 때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고 뛰어가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바다 냄새 나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 내가 아직 가족이구나. 그런데 호텔 방 배정이 이상했습니다. 민준네는 오션뷰 스위트룸. 저는 복도 끝 스탠다드룸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조용해서 좋아요. 바닷가 쪽은 주무실 때 시끄러워요. 저를 배려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를 분리해 놓기 위한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부터 저는 여행객이 아니라 보모가 됐습니다. 민준 부부는 쇼핑을 간다며 아이를 맡겼고 저는 호텔 방에서 손녀와 놀았습니다. 창문 밖 바다를 보면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지혜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애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그 말에 저는 자동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의 직원이라도 된 것처럼요. 오후엔 다들 오행산 관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호텔에 혼자 있었습니다. 오행산은 걷는 곳이 많아서 저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호텔에서 쉬어야 내일 투어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9시가 지나서 아들이 왔습니다. 제가 저녁은 먹었는지 묻지도 않더군요. 단지 내일 아침 9시에 로비로 내려오라고요. 투어 일정이 있다면서요. 셋째 날에는 저도 투어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관광지에 도착해서 아이들은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지켰습니다. 그 가족 사진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데 지혜가 민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끼리 올 걸 그랬어. 솔직히 너무 신경 쓰이고 불편해.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아팠습니다. 이번 여행 끝날 때까지 방법을 생각해봐. 그날 날 밤 투어 마지막에 야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게 탈이 났습니다. 밤부터 새벽 내내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침에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 배가 너무 아프다. 병원 좀 가야겠다. 민준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투어 예약했잖아요. 약 먹고 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 혼자 두고 너희는 나간다고. 민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요. 엄마, 투어 취소하면 돈 날려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은 저보다 돈과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날 저녁 민준네가 돌아왔을 때
며느리 지혜가 제 방을 한번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더 쉬시고요. 짐은 내일 새벽에 싸세요. 내일 새벽 6시까지 로비로 내려오시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속이 여전히 안 좋았지만 폐 끼치면 안 된다는 습관이 먼저였어요. 아침 5시 50분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6시가 지나고 7시, 8시가 지났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서 손을 모으고 앉아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프런트로 갔습니다. 다행히 한국어를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3층 스위트룸 손님들 아직 체크아웃 안 했죠?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체크아웃 하셨네요. 그 순간 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비행기 시간이 당겨져서 우리 먼저 가요. 택시비 $50는 두고 갑니다. 엄마 비행기는 오후 3시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다시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프런트에 부탁했습니다. 제 티켓 좀 확인해 달라고요. 프런트 직원에게서 돌아온 말은 저를 바닥에 주저앉게 했습니다. 고객님의 비행기 티켓이 취소되었답니다. 티켓 취소. 그건요. 먼저 갔다가 아니라 저더러 돌아오지 말라는. 아니, 제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낯선 타국에서 유일한 줄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권은 있으세요? 저에게 여권이 있다는 게 그 여권이 생명줄 같았습니다.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사는 말했습니다. 긴급 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상환하셔야 해요. 그리고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신고한다는 게 어머니로서 너무 잔인한 일 같아서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참으면 저들은 또 한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네, 신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영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항공권 취소는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은 취소 처리 시간 기록을 뽑아주었습니다. 취소된 시간은 제가 배탈로 누워있던 그날 밤 10시 12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민준은이는 제 방에 와서 엄마 좀 어때요? 라고 물었거든요. 제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제 귀국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술서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이제 나뿐이다. 그리고 저는 민준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에서 나갈 사람으로 분류돼 있었던 겁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주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손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더 잔인했습니다. 나는 베트남에서 버려졌는데 여긴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경찰에 신고했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오해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너희가 만든 거지.
그때 민준이 저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랑 여행 가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아들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존재하는 게 힘든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친구 순옥이 집으로 갔습니다. 순옥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명수가, 넌 잘못 없어. 잘못한 놈이 고개를 숙여야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합의는 조건부로 하세요.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일주일 뒤 민준이 경찰 조사를 받자 회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제야 민준이 전화하더군요.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민준이 죄책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흔들리니까 온 거라는 걸요. 옛날에 늙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밧줄을 묶어 물건을 걸었죠. 처음엔 가벼운 바구니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돌덩이도 걸었습니다. 나무는 말하지 못하니 그냥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왜 갑자기 부러져? 하지만 나무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부러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저는 그 나무였습니다. 카페에서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첫째는 내 집 살 때 도와준 1억 2천 돌려줘. 둘째, 위자료. 그리고 셋째,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자.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연 끊자는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끊었어. 베트남에서. 합의 후 저는 순옥이와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낮에는 경로식당 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는 밥을 먹었습니다. 빈 그릇은 불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비었을 때 따뜻한 국도 담고 밥도 담고 새로운 삶도 담습니다. 저는 빈 그릇이 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비워버린 자리를 제가 제 삶으로 채우기로요.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남편 산소에서 민준 가족을 마주쳤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하고 부르는데 제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순옥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명수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너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민준 엄마가 아니다. 나는 박명숙이다. 나를 위해 사는 박명숙이다. 지금 저는 68입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순옥이와 함께 시장도 가고 경로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제게 말합니다. 명수가, 넌 잘하고 있어.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할 차례야. 당신은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아들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 대응이 맞을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 영상 놓치지 마세요.